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약 5억 달러, 하나로 7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정밀 추적해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등의 견해가 포착되면 모든 이민 혜택을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시행합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게리맨더링 전쟁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가 거의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좀비 다람쥐, 괴물 토끼에 이어 이번엔 온몸이 검은 종양으로 뒤덮인 사슴들이 뉴욕,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사기 대출 혐의 관련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2심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측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부과한 약 3억 5,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벌금은 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 2022년 9월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과 보험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까지 포함돼 총 5억 1,50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5명의 항소법원 판사 중 일부는 벌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또 다른 판사들은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재판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려 판결문이 300쪽이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가짜 사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며 뉴욕 전역의 기업을 해칠 수 있었던 부끄러운 판결을 법원이 취소한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검찰은 항소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주 최고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번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합법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정밀 추적해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도 기각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등 3가지 행위나 견해가 포착되면 모든 이민 혜택을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즉각 시행합니다. 전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정책 매뉴얼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으며 모든 신규 및 진행 중인 영주권, 시민권, 투자 이민 신청에 적용됩니다. 개정 지침은 특히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포함한 디지털 사용 기록 검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매튜 트레게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반미, 반유대 이념을 퍼뜨리는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주 취업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며 이 지침은 배경조사를 강화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심사관은 신청자가 테러 조직, 반미, 반유대 단체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홍보, 선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 재량이 적용되는 분야는 영주권 신청, 임시보호신분, 망명,
취업 허가 일부 유형,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인도적 사유의 임시 입국 허가 등에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념과 행적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EB-5 투자이민 관련 청원서도 국가안보, 사기, 범죄 연루 등 사안이 의심되면 심사 재량권을 확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단순히 범죄 이력이나 합법적 체류 여부뿐 아니라 과거 온라인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검증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반미 활동으로 규정할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라도 미국 내 거주하는 이상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에 맞서 민주당 우세 지역들도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번 선거구 전쟁이 민주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선거구 지도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텍사스 공화당 의회는 민주당 우세 지역 5곳을 공화당 우위로 조정하기 위한 선거구 개편안을 추진했고 주 하원은 이를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승인과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시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의 조치가 소수인종 투표권을 약화시키고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의석 5석 추가 확보를 목표로 선거구 개편안을 제출했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 입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전직 대통령도 지난 19일 민주당 행사에서 이번 사안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개편 논쟁은 전국으로 확산 중입니다. 공화당은 텍사스 외에도 오하이오,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6개 주에서 1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재획정을 추진하며 이에 민주당도 뉴욕, 일리노이, 메릴랜드 등에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획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7%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답했고 55%는 정당 이익을 위한 선거구 조정은 민주주의에 해롭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80%, 공화당 지지자 40%가 동의했습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2주간 집단 퇴장을 했고 공화당은 벌금과 민사 구금 영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가 민주주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 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지만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기존 EMS 서비스보다 일부 구간에서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이용자는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1월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가 거의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욕주 하원 의원 조란 맘다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AARP 뉴욕 지부와 여론조사 기관 고담 폴링 앤 애널리틱스가 실시한 뉴욕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란 맘다니 후보는 41.8%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1,3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후보별로 지지율을 보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23.4%, 공화당 후보이자 가디언 엔젤스 창립자인 커리스 레와가 16.5%를 기록했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에릭 애덤스 시장은 8.8%에 그쳤습니다. 아직 지지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7.9%, 기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은 1.6%였습니다. 후보 일부가 사퇴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우세는 이어졌습니다. 쿠오모 후보가 사퇴하면 맘다니 후보는 48.4%로 지지율이 급등하며 슬리와 후보를 27.6%포인트 차이로 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덤스 시장이 사퇴할 경우에도 맘다니 후보는 쿠오모 전 주지사를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 리와 후보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맘다니는 쿠오모보다 16.8%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사퇴하고 맘다니 후보와 1대1 대결이 펼쳐질 경우 쿠오모 전 주지사가 맘다니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12%포인트 뒤처진 42대 31의 결과로 맘다니가 승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감도 조사에서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애덤스 시장에 대해 매우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8.3%, 매우 비호감은 무려 49.9%에 달했습니다. 맘다니 후보에 대해서는 36%가 매우 호감, 42%가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커리스 리와 후보는 19.5%가 호감, 36.7%가 비호감을 나타냈으며 쿠오모는 19%가 호감, 비호감은 39%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이슈는 물가 상승, 공공안전, 주거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11월 4일로 예정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쿠오모 전 주지사는 맘다니 후보와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자신도 물러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공립학교들이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까지 새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지침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침이 폐지되면서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분해 영어 습득 사무소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에 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비필수적인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학교 내 영어 미숙자 지원 축소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몸에 기이한 혹이나 뿔이 달린 야생 동물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좀비 다람쥐, 괴물 토끼에 이어 이번엔 온몸이 검은 종량으로 뒤덮인 사슴들이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뉴욕, 펜실베니아, 윈스콘신 등 미 곳곳의 소셜미디어에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온몸에 혹이 달린 사슴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당국은 해당 현상을 사슴 피부 섬유종 또는 사슴 사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사슴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와 진드기 등 질병을 옮기는 곤충을 통해 퍼지는데 이런 해충은 따뜻한 날씨에 증가하기 때문에 사슴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이번 여름에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목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름 확산된 이 질병은 유두종 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며 피부와 점막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워싱턴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유두종은 늦여름에서 가을에 가장 자주 발견된다며 아마도 이 시기에 곤충의 흡혈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야생동물 수의사인 크리스틴 맨스필드 박사는 사슴이 같은 먹이 장소나 잠자리 또는 영역 표시나무를 공유할 경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람쥐와 토끼에도 비슷한 종양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슴, 다람쥐, 토끼에 감염되는 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 전문가들은 종특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방식이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우려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이 질환이 동물에게 치명적인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슴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물리치면서 종양은 몇 달 후 스스로 줄어들어 사라지지만 단지 종양이 너무 커지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사슴의 시야를 가려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리스에서 독일로 향하던 독일 저비용 항공사인 콘도르 소속 보잉 757 여객기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하늘을 나는 도중 불꽃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조종사는 왼쪽 엔진에 의지해 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40분을 더 날아 이탈리아 브린디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없이 전원 모두 무사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승객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다고 전하며 당시 상황에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멧돼지의 살과 지방이 형광 파란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오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형광 파란색을 띤 돼지들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파시논이라는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디파시논은 쥐나 다람쥐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염색 설치류 살충제인데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이 이 살충제 영향을 받은 설치류를 잡아먹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 물질이 심각한 내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파란색 색소 침착 징후가 있는 동물의 고기는 절대 먹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서에 보고된 이사 업체 관련 민원 건수가 1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국은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사 비용 설정과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정에 쫓겨 이사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경우 사기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호국은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업체가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의 오프라인 사업체 주소 등록 여부 확인과 업체를 이용한 고객 리뷰와 평점을 확인할 것, 그리고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견적 시 이삿짐 수에 따른 가격을 전화나 이메일 견적으로만 믿고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인기 세트 8종의 가격을 단품 합산가보다 15% 낮게 책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가격 인하에 동의한 가맹점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 아침 메뉴와 $8 빅맥, 맥너겟 세트 메뉴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일부 매장에서 빅맥 세트 가격이 $18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최근 저소득층 고객의 매장 방문이 2자릿수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가 추진됐습니다. 한편 7분기 연속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피자헛도 $5짜리 신제품 피자를 한정기간 선보이며 가격에 민감한 점심 고객층 공략에 나섰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